궁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 그는 왕좌를 잃을까 극심한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한 산기슭에 위치한 묘지입니다. 묘지의 봉분도 비석도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곳은 조선의 한 왕과 그 왕비의 무덤입니다. 왕의 묘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죠. 광해군의 묘. 이렇게 광해는 반정에 의해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태조나 세종과 같은 묘호를 받지 못한 채 이렇게 군이라는 왕자 시절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 또한 왕의 묘지라는 뜻의 능 대신 이렇게 묘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난 1623년 3월 영모의 분위기를 보고받자 광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자, 과연 그날 조선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선 제2의 궁 창덕궁. 경복궁에 이어 별궁으로 지어졌지만 임금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법궁의 역할을 했다. 이곳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구역이 있다.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연못 애련지. 여름이면 연꽃이 가득 피는 이곳은 왕들의 휴식처였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연꽃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애련지입니다. 애련지 서쪽 이쪽에 지금 빈터로 남아있지만은 원래 어수당이 있던 곳입니다. 어수당은 강화군 때 연회를 베풀기도 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1623년 3월 12일) 광해군은 이곳에서 연회를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한 통의 상소가 올라왔다. 그러나 술에 취한 왕은 상소를 바로 열어보지 않았다. 오랜 후에야 그 내용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상소는 쿠데타의 움직임을 고발하고 있었다. 왕권은 물론 목숨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 광해군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왕은 왜 쿠데타에 대한 정보를 묵살했을까? 광해군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광해군 일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광해군은 반정으로 폐위된 왕이기에 당시의 기록 또한 실록이 아니라 일기라는 명칭으로 격하돼 표기돼 있다. 광해군 일기는 또한 이례적으로
실록을 정수하기 이전 단계에 원본격인 중초본이 남아있다. 중초본에선 인조반정의 세력들이 반정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광해군 일기 내용을 더하거나 덜어낸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영모의 기밀을 고발하는 상소는 단지 한 번이 아니었다. 조정엔 쿠데타에 관한 정보가 입수됐지만 광해군은 무시했다. 주모자의 이름까지 언급돼 있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고 예외적인 일인데, 아마 영모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왕권을 잃어버리고 이 서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말년의 정치적 판단력에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정보는 적중했다. 왕이 마지막 상소를 물리친 다음 날 새벽, 천여 명의 군사가 궁을 습격했다. 반정군은 조정을 장악하고 광해군을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영모의 첩보에 대응하지 않았던 광해군. 그가 신하들의 경고를 흘려들은 것은 한 여인 때문이었다. 여인은 영모의 고변이 들어올 때마다 왕을 안심시켰다. 충성스런 사람입니다. 영모를 꾸밀 리 없습니다. 역적을 충신이라고 말해 왕을 속인 여자. 실록은 그 이름을 계시라고 적고 있다. 계시는 누구일까? 이것은 끼일 깨자하고 도울 깨라고도 하고, 요건 똥시자인데 옛날에 천한 여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개똥이라고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한 이름이 여자들의 천한 이름. 김개똥이요? 예, 김개똥이죠. 김개똥. 김계시, 즉 김개똥은 천민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려실 기술에서 계시의 정체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계시는 천민의 딸로 상궁의 직책을 가진 궁녀였다. 김상궁은 처녀의 딸이다라고 해서 이 천민 출신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궁녀 그러면은 뭐 사극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되게 화려하게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뭐 천민이라든가 노비의 딸들이 궁녀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녀들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승진을 하게 되면 가장 궁녀로서 최고의 품계가 바로 상궁입니다. 김계시는 동궁 소속의 나인으로 입궐해 세자 시절 광해군을 가까이에서 보필했다. 실록엔 이례적이게도 계시의 용모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녀는 추녀였다. 또한 김계시는 광해군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세자와 그의 나인으로 만난 두 사람. 그러나 조정에서 김계시는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다. 기록에 의하면 뭐 용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또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끝까지 이제 김계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궁궐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또 이 광해군 초반의 어떤 그 어려운 전국 상황에서 그 나름대로 이 마당발적인 그런 요소들, 그 정치인들과의 어떤 교분이라든가 거기서 획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광해군에게 매우 유리한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광해군도 끝까지 이 김계시하고 함께 그 정치적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김계시는 광해군의 평생의 조력자이자 조정의 실력자였다. 일개 상궁이 궁 안의 모든 일을 좌우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상궁 김계시는 영모의 고변조차 흘려듣게 만들 만큼 광해군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황상 그녀가 미색으로 왕의 총애를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토록 광해군과 가까워질 수가 있었던 걸까요? 기록에 의하면 광해군은 어린 시절부터 유독 총명했다. 아버지 선조가 물었다. 반찬감 가운데 무엇이 으뜸이냐? 소금입니다. 소금이 아니면 100가지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모친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광해군이 3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영특했지만 한편 어머니의 정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소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애초에 왕이 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의인 왕후 박씨에게서 후사를 얻지 못한 선조는 후궁들과의 사이에 13명의 아들을 두었다. 광해군은 공빈 김씨가 낳은 2 아들 중 둘째였다. 그러니까 이 적장자도 아닌 상황이었고, 또 후궁 소생이면서도 2번째 아들이라는 점은 광해군이 사실 왕으로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해군이 18이던 1592년 4월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해왔다. 충주까지 함락되자 수도 한성은 공포에 휩싸였다. 다급해진 조정은 후사를 결정해야 했다. 선조의 선택은 광해군이었다. 단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광해군은 책봉식도 없이 이튿날 아버지 선조를 따라 피난길에 올랐다. 그로부터 2달 후 선조는 광해군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분조, 조선 정부를 둘로 나누어 일종의 임시정부를 맡도록 한 것이다. (6월 14일) 왕세자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남쪽으로 전진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권한이 분할되는 일대 사건이었다. 한 신하의 상소에는 당시 광해군의 활동 상황이 기록돼 있다. 광해군은 전국을 돌며 의병을 봉기시켰다. 의병이 봉기해서 이 4대 부들 가운데 유리하거나 이 힘든 상황에 처한 자들이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끊이지 않고 모여들어 가지고 비로소 조정의 모양이 이루어졌다. 그를 중심으로 해체됐던 조정이 부활했다. 분조를 이끌고 이 평안도에서 출발해서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나중에는 이제
이 삼남 지방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일단 백성들하고 사대부들에게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고, 이제 당신들이 충성을 바치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알려줬다는 점에서 이 외란 초반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분조 활동의 의미가 몹시 컸다. 광해군은 27개월간 조선 각지를 돌며 전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모으는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광해군이 한성으로 돌아오자 명나라에서 칙서를 보내왔다. 명황제는 광해군에게 이후에도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군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아버지 선조의 실패를 만회하라고 적었다. 선조에겐 모욕 그 자체였다. 명의 이런 태도는 부자 사이에 치명적인 불화를 불러왔다. 선조는 아들 광해군의 문안을 받지 않았다. 너는 임시로 세자에 봉했다. 다시 오지 말라. 광해군은 피를 토할 심경이었다. 전쟁을 나름대로 무난하게 수습한 광해군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아들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왕위를 경쟁할 경쟁자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후궁소생이라는 이런 점들, 또 나중에 이제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는 더더욱 광해군의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면서 이제 소위 광해군의 어떤 후계자 책봉에 매우 미온적인. 광해군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선조가 광해군보다 9살 어린 새 왕비 인목왕후를 맞으면서 1606년 영창군이 태어났다. 후궁의 둘째 아들인 광해군과 달리 왕비에게서 태어난 영창대군은 후계자로서 어떤 결함도 없는 적자이자 장자였다. 선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신하들도 광해군에게 등을 돌렸다. 광해군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광해군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선조가 세자를 바꾸려 했을 때 불안해하는 광해군을 도운 사람은 상궁 김계시였다. 그래서 결국 광해를 지원하면서 후위를 도모했다는 것은 결국 광해군이 왕이 되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왕이 김계시와 가까워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개 궁녀가 어떻게 왕의 즉위를 도울 수 있었을까? 왕세자 교체 논란이 있던 당시 김계시는 더 이상 광해군의 궁녀가 아니었다. 선조가 광해군의 나인이었던 김계시를 자신의 궁녀로 임명한 것이다. 선조의 궁녀로,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또 스카웃 시대가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결국 또 광해군의 궁녀로 남게 되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조 입장도 상당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선조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궁녀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해군이 위기에 닥쳤을 때 선조에게 광해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이 광해군을 그 후계자로 이제 선조가 지목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었다. 광해군의 즉위를 도운 또 하나의 세력은 대북이라고 불리우던 정파였다. 이황과 함께 성리학의 양대 산맥이었던 조씨.
조식은 칼을 찬 선비라고 불리웠다. 대북파는 행동하는 선비 조식의 후예들이었다. 조식의 제자들이 정계에 진출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을 통해서였다. 강직한 실천가로 이들의 수장이었던 정인홍은 광해군을 지지했다. 선조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많은 신하들이 그 선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 영창대군에게 뜻을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많은 신하들이 이제 영창대군 쪽에 뭐 요즘 말로 하면 줄을 대는 형국에서 이제 정인홍은 끝까지 이제 시종일관 세자 광해군 그 흔들리는 입지에 광해군을 끝까지 이제 지지하고 위기 때마다 어떤 상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광해군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1602년 1월 정인홍은 선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전하는 고립되어 개미 새끼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왕은 정인홍을 비롯한 대북파를 귀양 보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대북파에 대한 숙청 명령을 내린 후 선조는 돌연 사망한다. 이튿날 조선엔 새 왕이 즉위했다. 조선 15대 왕 광해군. 왕세자로 임명된 지 16년 만의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랐던 광해군. 하지만 그를 옹립한 대북 세력은 소수파로 조정 내에서 그 세력이 미약했습니다. 이렇듯 지지 기반이 약했던 광해군은 강력한 개혁 정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임진왜란 중 분조 활동을 통해 백성들의 밑바닥 생활을 체험한 광해군. 즉위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굶주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없애도록 하라.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란 무엇일까? 당시 조선의 왕실과 관청들은 공물이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각종 특산물을 거두고 있었다. 이 공물의 징수 과정에 일종의 청부업, 방납이 성행했다. 예, 제가 방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의 어떤 관서라고 치죠. 그리고 이것을 지방의 어떤 고을이라고 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물 한 100개 정도 납부한다고 치죠. 근데 이게 물품을 구해서 보관해서 운반해서 납부한다라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이렇게 번거롭고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브로커, 대행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을 방납인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감 100개를 구해서 중앙의 관서에다가 납부를 하고, 어떤 고을은 그 감값에 해당하는 것을 이 사람의 이 중간에 이 브로커, 이 방납인에게 납부를 하는데, 원래 규정된 값보다 굉장히 많은 값을 받게 됩니다. 이 관계를 방납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납인들은 곡물의 수십 배, 심지어 100배가 넘는 높은 가격을 매겨 폭리를 취했다. 부정한 이익은 사대부들에게 흘러들어갔다. 방납인들은 고관 대작이나 궁중의 그 왕실 사람들 집에 뭐 집사할 수도 있고, 또 그들 집에 물품을 조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건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밀착된 사람들이고,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 상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물품을 조달하고, 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몫의 이익도 가지고 가고, 또 그 추가해서 뒷배를 보아주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광해군은 방납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선해청을 설치했다. 광해군은 200~300가지 특산물로 내던 세금을 쌀이나 직물로 일괄 납부하는 대동법을 선포했다. 거두어들인 것은 선해청 창고에 보관했다.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지 않으니 중간 브로커인 방납인이 없어지고 방납의 폐해 또한 사라졌다.
또한 광해군은 세금의 부과 대상을 토지로 확정지었다. 대동법 시행 전에는 세금을 마을 단위로 부과하여 토지가 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토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토지를 소유한 만큼 세금을 내게 됐고 토지가 없는 백성은 세금이 면제됐다. 정확하게 부과 대상이 토지로 확정이 되니까 이제 땅이 없는 사람은 적어도 공무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가진 거에 비례해서 공물값을 이렇게 부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혜택을 봐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공물 부담 액수가 한 80%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한 20%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 그 가진 자들은 다름 아닌 양반 사대부들이었다. 즉위 초부터 광해군은 파격적인 개혁으로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광해군의 파격은 이어졌다. 1618년 조선에 명에서 보낸 국서가 도착했다. 그들은 파병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만주에선 후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여진족 출신의 누르하치는 흩어져 있던 부족을 통일해 후금을 건국했다. 부정부패로 쇠락해가던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푸순성을 공격했다. 윤영성 신빈에 위치한 허투알라성, 후금의 첫 도읍이다. 누르하치는 이곳에 머물며 명나라와의 전투를 지휘했다. 수렵 생활로 단련된 후금의 기마군단 8기군은 막강한 조직력과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다. 강성해가는 후금과 쇠락해가는 명 사이에서 광해군이 내린 결론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왕은 명나라에 보내는 답서에 전쟁을 다시 생각하란 충고를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 강한 만주와 쇠퇴하고 있는 명 사이에서 조선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는 결국은 이 만주와 원한을 사지 않는 방향의 외교 방향을 정한 것이고,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다. 임진년에 화를 당했을 때 왜적을 물리친 것이 누구이옵니까? 즉시 지원군을 보내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옵니다. 명나라 파병을 거부하는 왕에게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하나였다. 제조 지은.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파병해 거의 망하게 된 나라를 다시 세워준 명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대인들이 사회를 보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조선의 사회 질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세계관 위에 짜여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명을 배척하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광해군은 단호했다. 다시는 은혜니 배반이니 그런 말들 하지 마시오. 결국 격렬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왕은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파병을 막으려 했지만 왕의 측근이었던 대북파들마저 이를 반대했다. 여기에 명의 압력이 더해지자 광해군은 1619년 2월 마침내 12,000명의 병사를 파병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조선의 원군들은 뜻밖의 행동을 한다. 단 2번의 전투 끝에 남은 병사가 모두 후금에 투항을 한 것이다. 조선 원군의 수장 강홍립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선은 후금과 원한이 없고 명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병한 것이라고 화의를 제의했다. 조선군은 왜 이토록 쉽게 투항했던 것일까?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지침을 내렸다. 전세가 불리해지면 항복해 죽지 말고 살아남으란 요구였다. 조선 병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중국 랴오닝성 번시시의 한 마을. 마을 입구엔 박가보라는 명비가 있다. 조선에서 온 박씨들이 많이 살아 붙여진 이름이다. 무슨 박씨인지는 모르고. 改了是说都是听老一辈说，以前就都是那个姓朴林，就都是说是显族。 이곳에 박씨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약 400년 전부터다. 这叫古书，这叫世系表，新之外，中秦之外，到新宾，先到新宾，新宾是1619年的时候，后来到现在这个地方，到这个朴料铺这个地方，是在1631年左右。 족보엔 가문의 유래가 기록돼 있다. 할아버지. 这都是他们的祖先。战役的时候呢，东路有江红。 광해군의 당부대로 투항한 조선군 포로들 중 일부는 결국 살아남았다. 在明朝末年，就是1619年，明朝和当时的女真族努尔哈赤进行战斗，明朝呢借来了朝鲜兵1万多人，由江弘立大将率领，其中我们的祖先就是当时江弘立大将率领的朝鲜兵的其中的一员。 광해군은 이후에도 후금에 대한 외교전을 멈추지 않았다.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 후금에 8년간 억류돼 있다가 정묘호란 당시 돌아온 강홍립. 포로가 된 강홍립을 통해 후금의 동향을 보고받았다. 요즘 후금에는 조선이 요동에 파병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서둘러 방도를 세우소서. 적진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오. 종이와 소금을 보내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후금에 파병했다는 것이 사실무근임을 후금 장수들에게 전해달라. 광해군은 이후 다시는 명예 파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사대주의에 빠져있던 당시 사대부에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신하들의 눈에 광해는 대국을 저버리고 당시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오랑캐와 소통한 왕이었다. 광해군은 의욕적으로 민생을 살피고 외교적 실리를 챙기는 개혁안을 관철시켜 나아갔지만 번번이 신하들과 갈등을 빚게 되고 특히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자신을 지지했던 대북파와도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말 그대로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 광해군.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의 개혁을 신하들은 독단으로 받아들였고 광해군과 거리를 두었다. 왕의 곁을 지킨 사람은 상궁 김계시였다. 그러나 김계시는 왕을 돕던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김계시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왕이 고립되는 사이 왕 주변의 고인물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김상궁은 광해군 몰래 대북파의 일원인 이첨과 결탁해 어울렸다. 이 이첨이 김상궁의 아버지하고 이제 교분을 맺으면서 또 그 아버지한테 상당히 이제 후대를 해줬다는, 아주 후한 대접을 해줬다는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첨과 김상궁이 서로 이제 결탁을 하게 되어 가지고 아주 이 권세가로서 이 막강한 그 권력들을 행사해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첨은 왕의 측근인 김상궁을 통해 광해군의 허가를 얻어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냈다. 광해군 당시 정인홍과 이첨을 필두로 한 대북파는 집권당이었지만 그 수가 서인과 남인에 미치지 못했다. 봉당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왕의 강력한 권력이 필요했다. 1613년 4월 문경세제에서 양반과 서얼들이 은을 싣고 가던 상인을 습격해 물품을 빼앗고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데 취조가 거듭되면서 이 단순 살해 사건은 영모 사건으로 돌변한다. 용의자들이 탈취한 자금으로 광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은 김재남,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다. 결국 그는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인과 남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이들 대부분은 조정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유배됐다. 그런데 광해군 일기에 이 사건과 관련한 놀라운 기록이 있다. 이첨을 비롯한 대북파들이 포도대장을 회유해 용의자들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첨은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시켜 강화도에 유배시켰다. 견자산 남동쪽에 있는 이 길의 이름은 살창이다. 영창대군의 창자와 살인살자의 살자를 해서 살창이라고 불렸죠. 영창대군이 이곳에서 증살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첨은 강화부사를 시켜 영창대군의 방을 뜨겁게 달구어 죽였다. 영창군의 어머니 인목대비 역시 영모 관련자로 분류됐다. 대북파는 인목대비를 폐비시킨 후 덕수궁 서거당에 유폐시켰다. 대북파는 정적인 남인과 서인들을 영모의 배후로 꾸며 조정에서 제거해 갔다. 이들은 영모를 통해 왕의 권력을 얻고자 했다. 신들처럼 대북이라 이름하는 자들만이 오로지 주상을 위하여 충성을 바치길 원하므로 주상께서 오직 의지하고 기대야 할 대상입니다. 이 왕권 강화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던 이 광해군의 조바심을 이용해서 결국 영모 사건을 취조하고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광해군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이거를 자기의 입신의 기반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죠. 이후에도 영모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광해군은 죄인을 직접 취조할 만큼 점점 영모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영모가 되풀이될수록 왕권에 대한 광해의 집착은 광적으로 커져갔다. 그는 영모 사건을 진압할 때마다 존호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받은 존호는 무려 48자에 이르렀다. 인무는 어질고 굳세다 그런 뜻이고, 저 흠무는 공경흠자 그럴문자 문을 숭상하는 것이고, 모두 다 좋은 글씨만 있어요. 조선의 역대 왕들 중 가장 긴 존호였다. 광해군은 궁궐공사에 집착했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창덕궁은 선조를 거쳐 광해군 시대의 중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공사를 마쳐놓고도 광해군은 이곳에서 생활하지 않았다. 단종과 연산군이 바로 이곳 창덕궁에서 폐위된 전력 때문이었다. 광해군은 이후에도 궁궐을 계속 지었다. 조선시대 국가에서 주관한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보고서 서구월 영건 도감의궤, 이곳에
광해군대에 지어진 또 하나의 궁, 경덕궁의 모습이 남아있다. 경덕궁은 장덕궁 이상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광해군이 지었던 궁은 이외에도 인왕산 부근의 인경궁, 옥인동의 자수궁이 더 있었다. 그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 민심 수습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이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데 현혹돼 가지고 이 새로운 궁궐, 그것도 너무 무리하게 조성한 것은 또 광해군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이 탁 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토목공사에 매진하고 있는 사이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져갔다. 공사에 필요한 재원은 쌀과 포목을 거두어 충당했는데 공사 초기엔 한 달에 쌀 2천여 석 정도였으나 광해군 10년에 이르면 5천여 석으로 급증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들조차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입니다. 저는 도적질하는 신하입니다. 하루를 이 자리에 있으면 하루의 죄악을 더할 뿐입니다. 민심까지 등을 돌리자 반정의 명분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한성의 북문 중 하나인 창의문. 이곳엔 당시 반정 공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희연판이 걸려있다. 대북의 독주로 정계에서 쫓겨난 서인들이 주도했고 남인들이 동조했다. 47명에 이르는 공신들 중 주모자는 서인인 이귀와 김자점이었다. 반정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조정엔 영모의 모의를 고발하는 투서와 고변이 잇따랐다. 그러나 왕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상궁 김계시의 말 때문이었다. 김자점은 충성스런 사람입니다. 영모를 꾸밀 리 없습니다. 왕은 계시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김계시는 왜 광해군을 배신했던 것일까? 기록에 의하면 김계시는 반정의 주도자인 김자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라든가 김자점이 영모를 꾀한다라는 이런 대간들이 상소가 올라오자 김계시가 나서가지고 김자점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영모를 일으키겠느냐,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해서 광해군을 무마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연결해 보면 김자점에게 어느 정도 뇌물을 받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이 김자점의 영모를 제대로 이제 보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무마까지 시키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광해군을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광해군의 즉위를 도운 평생의 조력자였던 김계시는 결국 뇌물에 눈이 멀어 그의 폐위마저 이끌고 말았다. 광해군은 김계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반정의 싹을 자를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1623년 3월 12일 마침내 쿠데타가 시작됐다. 광해군은 내시의 등에 업혀 피신했다. 하지만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붙잡아 서거당에 10년간 감금돼 있던 인목대비 앞에 무릎 꿇렸다. 인목대비는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형제를 살해한 죄,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죄, 무리한 궁궐공사를 한 죄 등 무려 36가지의 죄목을 들어 광해군의 폐위를 선언했다.
대북파 신료들은 서인들에 의해 숙청됐다. 상궁 김계시는 반정 다음 날 반정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광해군은 끝내 역사에 왕이란 이름으로 남지 못한 불운한 인간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담론이 많았던 요즘, 광해군의 삶은 좋은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왕이 무엇을 잃었을 때 성군에서 폭군으로 추락하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뜨거운 답에 대한 대답은 오래된 과거 속에 있습니다. 광해군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조선의 역사는 다시 쓰였다. 인조 15년, 광해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다. 패륜군주로 몰려 인조에게 왕위를 빼앗겨야 했던 광해군. 그러나 이 무렵 인조는 청태종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조선 국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나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인 수치스러운 사건. 인조의 굴복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다. 광해군의 비극과 함께 시작된 조선의 비극. 광해군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광해군은 반정 세력의 쿠데타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죽은 뒤에도 폭군이란 이름으로 낙인 찍혀서 임금이 받는 칭호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쫓겨난 패륜군주, 이것이 광해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려졌던 역사의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폐위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해군에 대한 이러한 평가 뒤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해군을 패륜군주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광해군은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선조 41년, 아버지 선조에게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온 광해군은 뜻밖의 말을 듣는다.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르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말아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 광해군은 그 자리에서 피를 쏟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선조는 왜 광해군의 문안을 거부했던 것일까?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선조의 오랜 고민은 왕위를 이을 적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선조는 13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모두 후궁에게서 얻은 아들이었다. 이들 중에서 선조가 눈여겨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광해군이었다. 그런데 선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선조는 더 이상 광해군의 문안 인사조차 받지 않으며 광해군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선조와 광해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부자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선조 25년 왜군은 파죽지사로 조선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다. 조정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했다. 신하들은 선조에게 서둘러 왕세자를 책봉하고 피난길에 오를 것을 청했다. 왕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는 결국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그에게 국왕의 권한 일부를 떼어준다. 이른바 분조. 조정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왕세자에게 통치를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가를 나누어서 경영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서 선조가 개성,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피난가 있는 상태에서 서북쪽 제일 끝에 위치한 지역에서 전쟁 전체를 통괄해서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결국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아래 내려가서 국왕 대신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신료들을 총괄 지휘해야 할 그런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을 이제 나누어 맡게 된 것이 당시 세자로 책봉이 되어 있던 이제 광해군. 임진년 4월 왜군이 충청도까지 북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선조는 마침내 피난길에 나선다. 궁궐을 지키던 호위 군사들마저 도망쳤고 100여 명의 문무 대신들만이 선조의 피난길을 따랐다. 한양을 빠져나온 선조는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선조는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넘어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임금의 피난 소식에 백성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곳곳에서 약탈을 하고 궁궐을 불지르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악화된 민심을 진정시킨 것은 바로 광해군이었다. 선조가 의주에서 피난하는 동안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강원도 이천까지 내려왔다. 광해군은 지방 각지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달래고 의병들의 전투를 격려하는 등 항전 활동에 앞장섰다. 광해군 휘하의 군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과 맞서 싸웠으며 왜군의 진격을 가로막는 데 성공했다. 광해군은 의병들에게도 관군과 마찬가지로 군량을 보급하고 면세 혜택을 내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전국의 의병을 조직적으로 지휘함으로써 조선의 교통로를 확보하고
왜군의 보급로는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천일 의병장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나주 정열사. 호남 최초의 의병장인 김천일은 광해군의 항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특히 광해군의 명령을 각지의 의병장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저 비석에 보면 가운데 쯤에 가서 김천일 선생이 강화도를 점령해가지고 강화도를 근거로 해서 의주로 가는 통신망, 또 의주에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오는 통신망을 확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의 명이 지방 각지로 전달되자 광해군은 더욱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남아있는 기록들 중에서 광해군과 김천일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다. 의병장 김천일이 남긴 시문집. 책에는 광해군이 김천일에게 내린 당부의 글이 실려 있다.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면서 내린 지시문이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싸워주냐 안 싸워주냐에 매여 갖고 있으니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제해 가지고 부디 큰 공을 세워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해군은 김천일과 같은 의병들의 공을 높이 세우고 그들의 항전 의지를 북돋았다. 또 김천일에게는 방어사라는 직책을 내려 군사 요충지의 방어를 담당케 했다. 이 선조 자신이 피난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전쟁 극복에 별다른 그 역할을 못했는데 비해서 이 사실상 광해군은 그 분조 활동을 이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잘 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나 이 관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떤 그 첩자이자 어떤 차자였던 광해군의 태생적인 한계, 즉 왕세자가 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분조 활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를 왕세자로 인정하는데 그의 어떤 분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보여준 광해군의 능력은 명나라에서조차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 헌에게 직유한다. 광해군은 청년으로 영발하기 때문에 급기야 명에서는 광해군에게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방어를 담당케 하라는 칙서를 보내온다. 경상도 지방에 머물면서 방어를 경립해야 하라. 그대는 마땅히 이뿐 아니라 선조의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광해군에게 아버지의 실패를 만회하라는 주문까지 내린다. 선조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선조와 광해군은 더 이상 예전의 부자지간이 아니었다. 선조 39년, 전쟁이 끝난 지 8년째 되던 해. 선조는 그토록 바라던 적자를 얻었다. 광해군보다 무려 9살이나 어린 계비를 맞아 아들 영창대군을 얻은 것이었다. 선조는 신하들에게 영창대군의 안위를 부탁할 정도로 영창대군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드러냈다. 광해군 앞에 나타난 인목왕후와 영창대군. 광해군은 궁지로 몰리고 있었다. 영창군의 탄생으로 광해군의 왕위 계승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세자로 책봉된 것이었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선조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가 태어났으니 광해군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선조는 자신이 서자 출신이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적자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선조의 마음을 읽은 신하들조차 영창군 지지 세력이 돼서 광해군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으로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선조 41년 2월 1일 이날 선조의 점심상에는 찹쌀밥이 올랐다. 불과 몇 시간 전 약방의 문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선조는 편히 잘 잤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그런데 찹쌀밥을 먹은 후 선조는 갑자기 기가 막혀 위급한 상태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선조의 죽음, 조정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하들 대다수는 영창대군의 즉위를 지지하며 광해군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창대군이 아직 어린 상태에서 선조가 죽자 왕위에 오른 것은 광해군이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임금이 된 광해군. 그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았다. 결국 광해군 시대에 가장 요청되었던 과제는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그 조선이 엄청난 국가 위기를 당했던 거죠. 그러한 상황들을 정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다시 재건된 조선 사회를 만드는가,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였을 겁니다. 광해군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비패해진 민생을 복구하는 일이었다. 즉위 초 광해군이 실시한 대동법.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웠을 정도로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백성들이 곡물로 특산물을 바치는 대신 쌀을 내게 하자는 것이 대동법의 내용이었다. 대동, 균역, 만세, 불망비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는 특히 대동법을 통해서 공납 제도가 쌀이나 배로다가 바뀌면서 쌀은 육로를 통해서 삼남대로를 통해서 서울로 한양을 갔고요.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한양으로다가 이렇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곡물을 쌀로 내게 한 것은 방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당시 방납인들은 특산물을 대신 조달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광해군은 대동미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선해청을 설치했다. 선해청이라 명명한 것은 광해군이 전교에서 선해란 말을 쓴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은 이내 벽에 부딪혔다. 양반 지주들의 비방이 들끓었고 방납인들의 항의도 계속됐다. 심지어 선해청이 혁파됐다는 괴소문까지 나돌았다. 지배계층의 반발은 그만큼 거셌다. 광해군은 결국 경기도 지역에서만 대동법을 유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지는 못했다. 많은 땅을 가진 양반 지주들의 부담은 매우 커지는 반면에 가난한 농민들을 소장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부담이 적어지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제도가 왜 그전에는 실시가 되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정치의 핵심인 사람들이 대부분 양반 지주들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 입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광해군은 바로 이런 양반 기득권 이런 세력들을 좀 더 부담을 많이 지우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좀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대동법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당초 짐의 생각에도 그것을 그러나 광해군의 개혁 의지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본청이 백성들의 예로부터 나라를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집권층의 이익에 반하는 광해군의 개혁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만약 폐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편하게 해주고자 한다면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으로서는 더욱 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해군의 유일한 지지 기반은 실천적인 학풍의 북인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으로 광해군의 실질적인 조력자가 되었던 인물들이다. 특히 정인홍은 광해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의병장이었다.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들 중 일부는 정계로 돌아와 광해군의 지원군으로 나섰다. 이들이 소위 대북파였다. 정통성에서는 좀 취약하지만은 전에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입증했던 이 광해군을 지원했던 세력 쪽에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되었는데, 그러나 전체 그 당시 정치 세력 가운데에서 대북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들 단독으로 정치를 주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정 속에서 이제 광해군은 그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좀 이제 곤란한 그런 사정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광해 5년, 문경 조령에서 은장수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의 주모자들은 벼슬길에서 밀려난 양반가의 서얼들이었다. 그런데 범인을 문초하는 과정에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조정에는 일대 파란이 일었다. 대북파 신료들은 영창대군이 화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며 영창대군을 사사할 것을 청했다. 윤호하지 않는다. 윤호하지 않는다. 윤호하지 않는다. 윤호하지 않는다. 신하들의 상소는 8달이 넘도록 계속됐지만 광해군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영창대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인천 강화읍의 한 마을. 살창이 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영창대군이 죽은 곳으로 전해진다. 영창대군이 이제 그 죽었다는 자리가 이 동네입니다, 바로. 전하는 말씀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곤신의 이제 사주를 받은 강하유수 정황이 초가집 그 구들방에다가 문을 닫아 걸고 온돌방에다 그냥 불을 많이 지펴가지고 이제 그냥 너무 뜨거워서 그냥 돌아갔다고 그래서 이제 증사시켰다고 그러는데요. 그 죽인 살자에다가 이제 그 영창대군의 그 창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살체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해 5년,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위리 안치돼 있다 죽음을 맞았다.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당시 강화부사였던 정항이 영창대군을 방 안에 가두고 뜨겁게 불을 떼서 죽게 했다고 한다.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거기 아무도 없느냐? 가만. 그런데 영창대군의 죽음에는 대북파의 사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영창대군의 죽음을 지시한 것이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이라는 기록도 남아있다. 영모 사건은 영창대군의 죽음만으로 진정되지 않았다. 당시 영모의 주동자로 몰렸던 것은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었다. 대북파는 김제남의 처형을 주장했고 결국 김제남은 죽임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김제남의 측근들, 즉 대북파의 반대 세력인 서인과 남인들이 대거 처벌당했다. 그래서 이 김제남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고 이 영창대군을 귀양 보낸 이 사건에서 가장 이 광해군의 왕통의 걸림돌이 되었던 세력이 영창대군입니다. 그래서 이 영창대군 세력을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이런 그 북인 중에서도 특히 이 대북 세력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관철되면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대북 독주가 완전히 강화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요즘 개념으로 치면 완전한 이 공안 종국이 전개되면서 이 대북에 반대에 있었던 남인이라든가 서인들은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모 사건이 확대되면서 급기야 인목대비 폐모론까지 제기되었다. 대북파의 주장은 인목대비도 영모에 연루되었으므로 더 이상 국모로서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인목대비가 죄를 지어 광해군과 모자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더 이상 같은 궁궐에 거처할 수 없다고 했다. 인목대비는 결국 서궁에 유폐되었다. 이후에도 신하들은 인목대비의 폐위를 끊임없이 요청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더 이상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운명에 기박해서 여러 차례나 망측한 변을 당하고 보니 괴롭고 한스럽기만 하여 곧장 길 막고 멀리 떠나고 싶을 따름이다. 이 어찌 내가 들 이야기인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개혁을 위해 손잡았던 대북파들이 어느새 왕권을 위협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광해군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광해군의 즉위를 지지했던 소수의 대북파는 점차 그 세력을 키워서 청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들은 광해군의 의중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해지는데요. 그런데 광해군이 더 이상 이들 대북파와 타협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조정의 논의가 뜨거웠다. 명이 후금과의 전투를 위해 조선의 군대를 요청한 것이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적의 소굴로 몰아넣는 것은 마치 양떼를 가지고 호랑이를 공격하는 꼴과 같은 것이니 이는 정벌에는 아무런 도움도 못된 채 광해군은 훈련되지 않은 조선 군대를 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조정은 우리나라에 있어. 그러나 신하들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군대를 보내야만 한다고 맞서고 있었다. 보내지 않을 수는 없사옵나이다.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를 임진년 이후 권해준 은혜야말로 머리카락을 뽑아 집신을 삼는다 해도 그 은혜를 갚기에 부족할 것이옵니다. 신하들이 내세운 명분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후금의 첫 도읍지였던 중국 신빈현. (17세기) 초
후금은 명을 위협하며 중원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명은 무리하게 후금을 칠 계획을 세웠고 이 때문에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광해군 자신은 이런 그 명의 파병 요청을 딱 받았을 때 명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외란의 후유증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만약 파병을 한다. 그러면 보나마나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누르하치하고 원한을 사게 될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 만약 누르하치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겨우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전쟁의 후유증 복구 정책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들이 근본적으로 방해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죠. 따라서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명예의 요구를 가능하면 거부하려고 최후의 순간까지 시도했던 것이죠. 광해 11년 조선군 병사 1만여 명은 결국 명과 연합해 후금과 전투를 벌인다. 충렬록에는 당시 격전지였던 시마에서의 전투 상황이 잘 묘사돼 있다. 조선군은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보름 만에 기마병으로 무장한 후금에게 대패했다. 그리고 조선군의 사령관이었던 강홍립은 후금의 수도로 들어가 누르하치에게 항복한다. 광해군 일기도 강홍립의 항복 사실을 적고 있다. 강홍립의 항복 소식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신하들은 강홍립을 역적이라 비난하며 그의 가족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동요하지 않았다. 광해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조선군을 명나라로 보내기 전 광해군은 강홍립을 따로 불렀다. 중국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도록 힘쓰게. 알겠는가? 예, 전하. 조정의 신하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명나라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 오직 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는 광해군의 주문. 전세가 몰린 상황에서 강홍립은 후금의 강화 제의를 받고 결국 투항을 선택한다. 강홍립이 투항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강홍립과 함께 참전했던 종사관 이민환이 남긴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자암집에는 이민환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쓴 일기를 비롯해 출병에서부터 시마 전투 패전까지의 상세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강홍립의 투항에 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강홍립은 후금에게 조선의 부득이한 입장을 전하려 애썼다. 이 광해군의 심정을 이해한 강홍립은 상황을 봐서 바로 이제 후금에게 이 우리의 그 국왕은 당신의 나라와 결코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명나라의 입장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참전한 것이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니까 바로 후금 군대에서도 이 조선과 화해를 맺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강홍립은 이후에도 후금 진영에서 광해군의 입장을 계속 이렇게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면서 후금과 조선의 충돌을 계속 막아내고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강홍립은 억류된 와중에도 갖은 수단을 동원해 후금 내부의 정보를 광해군에게 올려보냈다.
이렇게 얻는 정보를 통해 광해군은 후금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대신들의 입장은 달랐다. 패전 이후에도 명은 계속 군대를 요청했고 신하들은 이에 응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듣지 않았다. 지금 큰 소리를 치는 자들은 군사력은 헤아리지도 않고 한간 무리한 의논만을 논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과 맞싸우다가 잘못된다면 종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부파조차 광해군의 외교 태도를 인정할 수 없었다. 신하들은 명나라에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더 이상 신하들의 명분론을 따를 수 없었다. 광해군이 원했던 것은 명분이 아닌 조선의 실리를 위한 방책이었다. 광해군이 후금에 대해 취한 정책은 한마디로 기미책이었습니다. 기미란 굴레를 씹어서 소나 말을 묶어둔다는 뜻으로 광해군은 후금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견제하면서 그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은 달래고 후금은 자극하지 않는 현실적인 전략으로 광해군은 양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이 살아갈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대부들에게 광해군의 이러한 태도는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엄청난 배신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광해군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이곳에 광해군 시대의 귀중한 자료 한 점이 보관되어 있다. 광해군이 입었던 의복이다. 은은한 담청빛에 구름 문양을 새긴 임금의 징명. 광해군이 의대나 관복에 받쳐 입었던 두루마기의 일종이다. 옷은 1965년 해인사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발견되었다. 을해생이었던 광해군. 옷에는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임금으로서 광해군의 생애는 그리 길지 못했다. 임금을 몰아내기 위한 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광해 15년 반란군은 순식간에 창덕궁을 포위했다. 인조 반정이었다. 광해군은 내시의 등에 업혀 피신해야 했다. 국내의 호위 군사들조차 반정에 가담한 상황이었다. 반정 직후 임목대비는 광해군에 대한 원한을 터뜨렸다. 내 먼저 이 혼부자의 머리를 가져다가 내가 직접 살점을 씹은 후에야 책명을 내리겠다.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는 폐모살제의 죄명으로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야 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왕위에 올렸다. 훗날의 인조였다. 반정 세력들이 내세운 쿠데타의 명분은 제조지음.
명의 은혜를 배신하고 후금과 내통한 광해군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정에 성공한 인조 정권은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썼을까? 그들이 내세운 반정의 명분은 지켜졌을까? 창의문 현판에는 반정의 공을 세운 서인계 인사 5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들 서인 세력은 인조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명의 은혜를 다해야 한다는 이들의 명분론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조는 병자호란을 겪은 후 청과 군신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청나라 태종이 인조의 항복을 받고 세운 삼전도비. 인조 반정이 남긴 것은 결국 조선을 기울게 한 치욕의 역사였다. 인조 반정 자체가 성공하고 이후에 이제 광해군과 그를 추종하던 북인들이 정치판에서 대거 제거된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 조선의 정치적 실권이 서인 일파에게 완전히 돌아갔고, 그 서인 자체가 나중에 노론소론으로 분기되는 계기를 맞긴 하지만 기본적인 서인의 집권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 정묘호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인조와 이 서인 정권이 후금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고수하자 이제는 완전히 이제 총병력을 동원해서 다시 쳐들어온 것이 1636년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차례의 그 호란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조선은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 역사적인 경험을 보았을 때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현명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해군의 마지막 유배지는 제주도였다. 광해군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 마지막 3년을 이곳 제주도에서 보냈다. 그 흔적이 제주 시내에 남아있다. 광해군의 유배형은 위리안치였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집은 온통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다. 제주도에서는 음력 7월 1일에는 햇볕이 쨍쨍했다가도 또 한 번 이제 그 비가 오는데 그는 우리 대왕이 흘리는 눈물이다. 그거는 광해군이 돌아가신 날짜가 7월 1일이었거든요. 유배 도중 부인과 아들 부부를 모두 잃고 광해군만이 홀로 살아남았다. 왕세자에서 왕이 되고 다시 왕위를 빼앗기기까지 광해군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다. 광해군이 폐위된 후 역사는 승자의 손으로 다시 쓰여졌다. 광해군 일기는 실록이란 이름도 얻지 못하고 일기로 격하되었다. 다행히 광해군 일기는 조선왕조실록 중 유일하게 중간 기록본이 남아있어 완성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숱하게 지우고 고친 흔적들, 어떤 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것일까? 뭐 광종이라든가 광해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가 이미 그 1623년 인조반정을 만나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의 어떤 역사적 평가는 당대에는 정해졌다고 보입니다. 이 인조와 반정 공신들은 이 광해군을 광해군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되게 폐주, 쫓겨난 군주라고 하는 뜻이죠. 혹은 혼군. 혼군이란 말은 그 어지러운 군주, 또 이렇게 좀 어리석고 뭔가 제대로 뭘 하지 못하는 군주, 이런 의미인데, 이 폐주 혼군이라는 말이 일종의 이 광해군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광해군은 폐위된 후에도 19년을 더 살았다. 왕위에 있었던 시간보다도 더 긴 세월이었다. 더 이상 권력도 정치도 존재하지 않는 이 텅 빈 제주에서 광해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인조 반정의 주체들이 내세웠던 반정의 명분은 결국 집권을 위한 하나의 구실이었을 뿐 광해군 폐위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여전히 쫓겨난 임금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한 채 역사의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륙의 정세가 급변했던 17세기 초, 광해군은 시대의 변화를 앞서 읽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조선의 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준비했던 선구적인 임금이었습니다. 승자의 역사가 남기지 않은 광해군에 관한 진실,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사 전 광해군 편이었습니다.